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40 중반 정수경이에요. 왜 이런 말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된다고 말이에요. 옛날 만화라 요즘 MZ세대는 모를 수 있어서 살짝 설명하자면 아기 공룡인데 요술을 부릴 줄 알고 그럴 때마다 호잇호잇 하는데 그 말이 비슷해서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이에요. 여하튼 제 남편 놈이 딱 그랬네요. 당연하다 못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내는 딱 그런 놈이라 아빠가 돌아가시는 날 이혼장을 날리며 갈라섰어요. 무슨 일이길래 슬픈 마음 추스리기도 어려운 그날이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 사연을 들으신다면 딱 그날이어야 했다는 걸 많이 공감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 수경이는 피아노도 잘 치네. 분명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아니 엄마, 피아노 잘 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많아봤자 다 우리 수경이 미치지. 우리 딸이 얼마나 잘한다고. 기죽을 거 없어. 항상 엄마가 우리 수경이 편인 거 알지? 레슨비 걱정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엄마 아빠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저는 어릴 때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란 K 장녀였어요. 엄마의 바람대로 피아노를 정말 잘 쳤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여대 피아노과를 무난하게 들어갈 정도의 실력은 되었죠. 예체능을 하려면 집안 기둥뿌리 몇 개는 뽑아야 한다는 말처럼 다른 형제들 대신 부모님은 저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셨어요. 피아노 레슨은 기본이고 콩쿠르, 마스터 클래스, 입시 때는 대학 교수님 과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시켜주셨죠. 그 덕분에 좋은 여대에 들어갈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한다면 저보다 더 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 학벌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본 적 없을 정도로 결혼은 사랑보다 부모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 하나의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장녀의 의무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저에게 투자해 주신 만큼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대학 선배 언니가 자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며 소개해준 소개팅이었는데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참 좋았어요. 잘생긴 외모도 그렇고 어딘지 모르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니라 나오시는 분이 저보다 크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그런데 우리 키 차이 딱 좋지 않아요? 남편은 170cm 정도였는데 남자 평균 키보다 조금 작은 키였지만 당당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여자 평균 키에 못 미치는 150cm 후반대라 비율만 보면 잘 어울리는 게 사실이었어요. 남자 개그맨 중에 외모나 능력이 출중한데 유독 키가 작아서 소개팅할 때 늦게 나간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키 때문에 차인 적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처음부터 오픈하려고 항상 늦게 나가서 자신 키부터 보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다고 말하는데 남편을 소개받을 때 그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럼에도 자신있게 소신을 굽히지 않는 모습과 묘하게 오버랩되면서 누가 보면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걸 처음부터 알려주다니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생각들면서 마음이 기울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도 키 큰 남자들과 만날 때마다 늘 위축감을 느꼈는데 이 사람과는 그런 게 없었어요. 처음 만남부터 뭔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대화도 잘 통했고 유머 감각도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는 마포구 쪽에 살았는데 남편에게 거주지를 물어봤더니 대치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솔직히 마음속으로 오 했어요. 강남이잖아요. 원래 집이 부자라기보다는 그쪽에 오래 살아서 집값이 뛴 케이스라고 했지만 그래도 억대의 집이라는 사실도 저에겐 호감을 주기 충분했죠. 남편은 외동이었고 홀어머니와 지내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앞서갈 수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 일부 목도 있다고 생각하니 배우자감으로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계산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남녀가 사랑 하나만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니 이것저것 생각해보는 건 당연하지 싶었고요. 게다가 남편은 대기업 계열사에서 카드 관련 업무를 한다고 했기에 안정적인 직장에 강남 집까지 조건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네요. 저도요. 처음엔 좀 긴장했는데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 좋았어요. 주말에 뭐 하세요? 영화 보러 갈래요? 이번 주에 개봉한다는 영화 벌써 재밌다고 평이 좋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그럼 어디서 몇 시에 만날까요?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첫 소개팅에서 애프터 신청을 받았고 그 후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어요. 만날 때마다 대화도 잘 통하고 성격도 잘 맞는 것 같았는데 특히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좋았어요. 배려심도 있고 데이트 코스도 알아서 잘 짜주고 뭔가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모든 조건이 제가 원하던 대로였고 이 사람이라면 부모님께도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완벽한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외모, 성격, 직장, 집 모든 게 제가 바라던 이상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달쯤 사귄 후에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한 번도 대학 이야기를 안 해서 궁금했거든요. 남자들은 대부분 첫 만남에서부터 자기 대학 자랑하기 바쁜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참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 뭐든지 뭐가 궁금한데? 자기 대학은 어디야? 대학이나 동기들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니까 혹시 사이가 안 좋나 싶어서. 대학? 나 대학 안 나왔는데? 어? 대학을 안 나와? 나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여기 취업해서 지금까지 다니는 거야.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고졸이라니. 어떻게 대기업 계열사에 다닐 수 있을까 싶어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공고 졸업 후 바로 취직한 케이스였어요. 비정규직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비정규직이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환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2달 정도 사귄 후였어요. 헤어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죠. 모두들 아시겠지만 초기 몇 달이 가장 불꽃 튀는 시기잖아요. 감정이 깊어진 상태에서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정말 복잡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모든 조건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조건에 딱 하나 못 미친다고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색안경을 끼고 본 거죠. 예전에는 당당해 보이던 모습이 허세로 보이기 시작했고 자신감 있던 모습이 오히려 건방져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당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정말 기분 나빠. 뭐가 기분 나빠?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말하는 방식이 너무 직설적이잖아. 꼭 그렇게까지 말해야 해? 돌려 말하면 알아들어? 서로 오해만 생기고 또 싸우게 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배려는 있어야지. 배려? 너도 나한테 배려 안 하면서 나한테만 요구해? 내가 언제? 지금도 그렇고 맨날 나한테만 맞추라고 하잖아. 이 남자는 정말 고집이 있었어요. 저도 한 성격 하는데 제 고집을 완전히 꺾을 정도로 말이에요.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마다 서로의 과거, 가치관, 앞으로의 꿈까지 모든 걸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서로를 이해하게 됐죠. 고졸이라는 사실이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그 사람의 노력하는 모습이나 성실한 면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예식장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더라고요. 인생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더니 절대 고졸과는 만나지도 않겠다고 다짐했던 제가 고졸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물론 고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제가 자란 환경과 장녀로서의 의무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점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들어주셨으면 해요.
여하튼 그렇게 신혼생활이 시작되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결혼 후에도 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남편 어머니가 강남에 사시긴 했지만 현금이 많지 않았기에 결혼할 때 이렇다 할 지원을 해주시지 못했거든요. 빌라에서 신혼집을 시작한다고? 그 사람 직장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 가려면 그 동네가 딱이더라고. 아빠가 도와줄게. 아파트 알아봐. 괜찮아. 딸 시집 보내면 기둥불이 뽑힌다는데 우리 집 기둥 이미 나 대학 보낼 때 뽑았잖아. 마음만 받을게. 고마워 아빠. 우리 큰딸 시집 보내는데 이 정도도 못해주면 아빠가 뭐하러 있어? 매매는 못해주지만 전세자금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까 잔말 말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고생하는 거 보기 싫다고 결국 아빠가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셨고 아빠의 그런 결단이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어요. 기혼이 된다는 게 독립을 의미한다고 믿었기에 부모님 손을 계속 빌리는 게 민망했거든요. 하지만 아빠의 그 말, 내 딸 고생시키기 싫다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죠. 그때 남편이 모은 돈이 7천이었는데 그걸로 가전 가구 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래도 알뜰하게 모은 남편을 보고 사람 하나는 잘 골랐다고 친정아빠는 칭찬해 주셨어요. 아빠는 늘 현실적이셨거든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능력도 봐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고요. 남편이 고졸이라는 걸 알았을 때도 학력보다는 성실함이 더 중요하다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셨는데 아빠는 참 단단한 분이셨어요. 세상이 정한 기준보다는 사람 자체를 보고 판단하셨고 저한테도 늘 그런 시선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 아빠의 인정을 받은 남편을 보며 그땐 진심으로 이 사람과 잘 살아갈 수 있겠다고 믿었어요. 그런 아빠가 전세자금을 주셔서 서울 끝자락에 24평 복도식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빌라에 비해 깔끔하게 정리된 단지 내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큰 행복으로 다가오면서 남편도 처음엔 쑥스러워했지만 고마워하며 친정 부모님에게도 잘하려고 안부 전화를 자주 하는 듯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그때는 정말 단란한 신혼부부였죠. 소박한 저녁 밥상 하나에도 고맙다며 웃던 우리. 주말엔 공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산책하며 나눈 대화들이 아직도 기억나요. 당시엔 그렇게 사소한 일들이 우리 부부의 행복을 완성해준다고 믿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큰딸이 태어났는데 그때도 부모님의 지원은 계속됐어요. 침대나 장롱 같은 것들을 구매해 주시며 큰딸 방을 꾸며주실 정도로 장녀 사랑이 특출났거든요. 엄마는 말없이 살림 도와주셨고 아빠는 손주에게 필요하다 싶은 물건은 직접 인터넷으로 찾아 주문까지 하셨어요. 첫 아이를 낳고 허둥대는 저에게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셨죠. 정말 복받은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갓난쟁이가 이렇게 큰 침대가 뭐 필요 있다고. 이 책상은 또 뭐야? 할아버지 선물이지 뭐긴 뭐야. 애 크는 거 순간이고 필요할 때 사라면 막상 비싸지니 미리미리 사두면 이득이지 뭘 그래?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당신 딸 고생하는 거 싫다고 큰돈 나가는 건 서슴없이 대신 먼저 사용해 주셨고 덕분에 외벌이었지만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남편과 저는 고마운 마음이 있었고 남편도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잘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호텔 레스토랑에 모시고 갈 생각을 못했는데 비싸서 엄두도 못 냈거든요. 5만 원 정도 하는 곳들을 모시고 간 적은 있어도 그 이상은 저도 가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대기업 계열사 다니는 남편 덕분에 초대권이 나와서 부모님을 모시고 호텔 레스토랑에 가보기도 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특히 아빠가 사위 덕에 좋은 데 구경한다며 흐뭇해 하실 땐 정말 결혼 잘했다는 생각을 했죠.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외식도 제대로 못했던 부모님이 양복 입고 와인잔을 드시는 모습을 보는데 뭉클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부모님을 모신 순간 저도 어른이 된 기분이었죠. 그렇게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고마웠고
부모님도 사위를 정말 아껴주셨으니 이 모든 게 완벽해 보이고 행복했던 시기였어요. 우리 이사 가자, 경기도로. 거기로 가면 당신 회사가 멀어지는데 괜찮아? 집이 멀어져도 애들 커가는데 계속 전셋집 이사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집을 사면 집값도 오르니까 오히려 이득이잖아.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집도 사게 됐어요. 둘째도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집이 필요했던 우린 결국 김포 신도시의 아파트를 구매해서 이사를 하게 됐었거든요. 계약서에 사인하던 그날 괜히 뭉클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만의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게 실감나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서로 눈빛만 봐도 통하는 그런 사이 같았어요. 우리가 이만큼 왔다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서울에 살 땐 복도식이라 집도 좁았는데 28평으로 고작 4평 늘었을 뿐인데 새 아파트라 베란다까지 확장된 배치로 전보다 훨씬 넓어진 집에서 사는 게 만족스러웠어요. 서울 끝자락이었지만 거기도 서울이라고 전세자금 빼니 신도시 작은 평수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 아이들이 뛰어다닐 공간이 생긴 게 가장 좋았죠. 복도식에서는 아이들이 조금만 뛰어도 아래층에서 항의가 들어왔는데 새 아파트는 층간소음도 덜하고 무엇보다 깨끗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도 출퇴근이 조금 멀어지긴 했지만 집이 넓어진 걸 좋아했어요. 그때는 정말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으로 모든 게 핑크빛으로 보였던 시기였네요. 그렇게 새 집에서 집들이를 했는데 남편 운동 동호회 사람들이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하고 있어서 저도 오래 알고 있어서 편했기에 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자연스러웠죠. 야, 진짜 성공했네. 김포 신도시에 새 아파트라니. 우리 중에 네가 제일 먼저 집 샀네. 축하해, 형. 정말 부럽다. 우리는 언제 이런 집에서 살까? 힘들어도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와, 가진 자의 여유야? 겸손한 것 좀 보소.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나쁜 심보인지 모르지만 결혼할 때 아빠가 주신 돈 전세자금 빼서 이사 온 거라 우리 아빠가 사준 집인데 마치 당신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말하니까요. 물론 남편도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한 건 알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내 부모의 헌신도 함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속으로는 고생한 아빠가 듣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느껴질 만큼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아빠가 주신 돈으로 집 산 거잖아. 아버님이 주신 돈은 주신 돈이고 그럼 내가 생활하면서 그동안 벌어온 건 생각 안 해? 아이쿠, 싸우지 마세요. 다른 얘기 합시다. 기분 나빠 바로 정정하려고 말했더니 남편 역시 지지 않고 맞받아치더라고요. 분위기가 어색해진 걸 눈치챈 동호회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 하자고 해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뭔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는데 그런 분위기를 동호회 사람들도 눈치채고 일찍 돌아가더라고요. 결국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대판 싸웠어요.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꼭 자기를 깎아내려야 했냐는데 포인트가 맞춰졌고 저는 사실을 왜곡한다는 점에 화가 났어요. 말이 점점 거칠어졌고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이기려는 말싸움이 됐고 결국 상처만 남았죠. 처음으로 이 사람과 안 맞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꼭 그랬어야 했어? 나 완전히 바보 된 거 알아?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야? 사실? 그럼 내가 그동안 번 돈은 뭐야? 공기야? 그건 생활비로 다 쓴 거잖아. 집 살 때 보탠 건 아빠 돈이 맞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어? 당신이 먼저 으스대면서 자기 돈으로 집 샀다는 식으로 말했잖아. 나 언제 그랬어?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고 했을 뿐이야. 그게 그 말이야. 우리 아빠 도움받은 건 쏙 빼고. 저희 아빠가 도와준 걸 묵인했다는 점에 정말 화가 났는데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넘어갔어요. 완전히 평행선이었거든요. 남편은 자존심이 상했다고 했고 저는 팩트를 왜곡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잤어요. 처음으로 따로 잔 날이었죠.
아이들도 눈치채고 아빠는 왜 거실에서 자냐고 물었지만 대답하기 어렵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싸울 줄 몰랐으니까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둘러댔어요. 그런데도 아이 눈빛에 걱정이 담겨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나이에도 아이는 부부의 틈을 느끼구나 싶었죠. 결혼하면서 남편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돈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다를 줄은 정말 몰랐고요.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사이에 미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처럼 지냈지만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흘렀죠. 특히 돈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예민해졌어요. 이번 달 카드값 좀 많이 나왔네. 뭘 이렇게 많이 샀어? 아이들 옷이랑 생필품 샀는데 왜? 그냥 물어본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예민한 게 아니라 뭔가 추궁하는 느낌이라서. 추궁? 내가 언제 추궁했어? 말투가 그렇다고. 아주 사소한 것도 서로 신경 쓰게 됐어요. 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일들도 이제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죠. 남편은 제가 친정 의존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티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부부 사이의 온도차는 점점 벌어져 갔어요. 예전에는 저녁에 함께 TV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각자 핸드폰만 보게 됐어요. 대화도 필요한 것들 위주로만 하게 됐고 농담이나 장난도 현저히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맞나 싶었지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서로에게 기대는 법을 잊은 것 같았어요. 같은 공간에서 살아도 마음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어느새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요. 그렇게 지내는 어느 날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빠가 요즘 계속 살이 빠져서 병원에 갔다가 혈액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웃고 식사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렇게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고 믿기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에서 관식이가 혈액암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그걸 모른다고 했었는데 막상 겪어보니 진짜 모르고 갑자기 판정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살이 좀 빠지긴 했어도 식사 잘 하셨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너무 익숙했던 아빠의 존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뒤늦게 느꼈어요. 그동안 괜찮겠지 하며 남겼던 사소한 변화들이 왜 그렇게 아프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혈액암은 특정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여러 장기가 조금씩 제 기능을 못하거나 약한 장기부터 반응이 오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요즘 좀 이상하네 정도로 잠식되니까 예민한 사람이나 평소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도 단순히 나이 때문에 체력이 떨어진다고만 생각하셨던 거죠. 혈액암 말기래. 이제 어떡하지? 엄마, 진정하세요. 우선 병원에서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말기면 치료법은? 설마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신 건 아니죠? 치료를 해보자고 하는데 아빠가 너무 힘들어해. 한다고 사실 이렇다 하게 달라질 것도 없대고 환자 의지라는데 오히려 병명을 몰랐다면 더 건강하게 짧은 삶이라도 사실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병명을 아는 순간 아빠는 타임랩스를 타신 듯 폭삭 늙기 시작하셨어요. 병실에 누워 계신 아빠를 바라보는 순간마다 시간이 도려내듯 흘러갔어요. 어쩌면 병보다 더 잔인한 건 이제 곧이라는 그 무기력한 기다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시작했지만 사실 혈액암은 강하게 치료할 수도 없대요. 어느 한 장기가 문제라면 하다못해 떼어내면 살 수 있지만 혈액은 온 몸을 도니까 강한 약을 사용할 수도 없는 거였죠. 의사 선생님,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아빠가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았어요. 걸음걸이도 느려지시고 말씀하실 때도 힘이 없으셨거든요. 아빠는 모든 상황을 인지하시고 어차피 얼마 못 사시는데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편히 쉬다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계속 울기만 하시고 안 되겠다고 생각한 저는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어요. 엄마의 어깨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저는 자식으로서 단단해져야 한다는 생각 외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눈물보다 행동이 필요한 순간이었죠. 아빠한테 받은 것만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아빠를 떠나버린다면 계속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아빠를 돌보려면 제가 더 낫겠다고 생각한 점도 있었고요. 평생 저를 위해 살아오신 아빠인데 마지막 순간만큼은 제가 곁에 있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했죠. 괜찮아. 내가 가면 김서방도 불편할 텐데 난 집으로 가면 돼. 아니야, 아빠. 아빠가 사준 집인데 그동안 김서방 불편하다고 제대로 와본 적도 없잖아. 그리고 왜 김서방만 생각해? 나도 있는데. 아빠 딸 집이니까 편하게 가도 돼. 그렇게 아빠를 안심시키고 남편한테 문자를 보내고 둘째 방 좀 치워달라고 했어요. 둘째 방을 꾸며놓긴 했는데 아직 어려서 저랑 안방에서 자니까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시면 될 것 같았거든요. 급작스러운 상황이라 미리 상의하지 못한 게 미안했지만 이런 때 가족이 아니면 누가 도와드리겠어요. 남편도 그동안 아빠한테 잘해드렸으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야, 문자 확인한 거지? 지금 아빠 퇴원 수석 받고 있어. 1시간 반 정도면 도착할 것 같은데? 미안. 딴 거 하느라 문자 못 봤어. 갑자기 퇴원하셔? 병원에서는 더는 못하겠다고 한 거야? 문자 확인을 하지 않아 전화했더니 뭔가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급한 상황이라 넘겼어요. 그리고 아빠랑 집에 왔는데 남편 표정이 별로 반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걱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더라고요. 아빠를 보는 둥 마는 둥 형식적으로 가볍게 목례만 하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신경 쓰였지만 우선 아빠를 쉬게 해드리고 싶어서 둘째 방에 뉘어드리고 나왔어요. 아빠가 누우시면서도 남편이 하는 걸 봤으니 신경이 쓰이셨는지 미안하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방 안에 누우신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 공간이 아빠에게 평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남편의 냉랭한 태도 때문에 그마저도 미안해지는 건 오히려 저였거든요. 아빠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김서방 때문에 그래? 저 사람 회사 일 때문에 좀 예민하다고 했는데 그새 또 한 소리 들었나 봐. 아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괜히 나 속상하게 미안하단 소리 하지 마. 그래 알았어. 많이 움직였더니 좀 피곤하네. 한숨 좀 잘게. 좀 쉬어. 저녁 되면 깨우러 올게.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 왜 미안해 하시는지. 어린 시절 제 손을 잡고 등굣길을 함께 해주던 그 손이 이제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강해 보이던 아빠가 작아지는 모습이 너무 낯설고 슬펐습니다. 사위 눈치를 보는지 이해하지도 못하겠고 이 상황이 서운했어요. 더군다나 방 정리도 대충 되어 있었고 남편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게 티가 났어요. 그래도 급한 대로 아빠를 모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작은 방에서 나오니 안방 문이 열리더니 이야기 좀 하자며 손짓을 하더라고요. 왜 무슨 말 하려고 안방까지 오래? 별로 좋은 이야기 아니니까 장인이 들어서 좋을 거 없잖아. 가뜩이나 요즘 너랑 이야기만 하면 큰소리 나는데 괜찮아? 네가 상관없으면 거실에서 이야기해도 난 상관없어. 들어가자마자 빈정대는 말투로 사람 속을 긁는데 진짜 한숨부터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대꾸해야지 싶다가도 남편이 말하는 태도 괜히 큰소리라도 나면 작은 방에서 주무시는 아빠 깰 테고 더 불편해하실 거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다 할 대꾸도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이야기 하자고 불렀어? 설마 내가 이런 시답잖은 이야기 하자고 불렀겠냐? 그럼 뭔데? 빙빙 돌리지 말고 말해. 나 아빠 저녁 식사 준비해야 하니까. 집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왜 집 놔두고 여기 오셨대?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아픈데 자식이 모시고 오는 게 이렇게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 떨 일인가 싶더라고요. 반대로 시어머니가 아프시면 그래도 이런 말이 나왔을까 싶었죠.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아프셔도 당신 그렇게 말할 거야? 우리 엄마는 상황이 다르지. 아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인은 다르잖아. 장모도 계신데 왜 굳이. 내가 한스러워 모시고 왔다. 나 힘들지 말라고 다 해주셨는데 이렇게 떠나보내면 아무것도 해드린 거 없이 받기만 한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 복받쳐 올랐는지 목소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제 진심을 전했어요. 아무리 싸우고 냉전 중인 상황이라지만 사람이라면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결혼 초부터 아빠에게 받은 혜택들이 단지 저 하나만 편하게 살자고 그랬던 것도 아니니까요. 그랬는데 제 기대가 너무 컸다는 걸 말이 끝나자마자 알았네요. 아니, 이놈은 사람 새끼가 아니라는 걸 그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자식이 너 하나가 아니잖아. 딸은 시집가면 끝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은 장인은 아들 내두고 왜 우리 집에 오냐 그거야. 사람 불편하게.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여기라도 쏟아줘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그때 마침 첫째 아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아이가 문을 여는 순간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떠올랐어요. 분노는 잠시 밀어두고 아이의 눈에 이 장면이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랐어요. 친정엄마가 애들을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면서 할아버지가 왔다고 말한 듯 했어요. 할아버지가 오셨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죠. 하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 차분해지더군요. 말이 통해야 싸우기라도 할 텐데 멍멍 지저대는 개놈의 새끼랑은 더 이상 말을 섞어봤자 혈압만 오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게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그럼 넌 왜 장인이 사준 집에서 사냐? 그래서 흐지부지한 여러 말들을 다 제거하고 본론만 이야기했어요. 사실 딱 하나, 그거 하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 아빠 도움받고 살면서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주셨으면 끝 아니야? 이게 장인 명의도 아니고 내 명인데.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그 인간을 보고 곧바로 한 맺힌 복수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억눌려온 분노, 외면당했던 서러움,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짐들이 그 순간 한 줄로 이어졌어요.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보려고 다짐했네요. 3개월 후 결국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에서 몇 주 모시다가 엄마랑 지내고 싶다고 하셔서 본가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이 조심스러웠고 매일 밤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아빠의 기침소리 하나에도 잠이 깨고 불 꺼진 방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는지 몰라요. 아빠는 점점 말수가 줄어드셨지만 가끔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아빠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도 참았고 마음이 무너져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이 아빠와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손엔 늘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어린 시절 아빠가 제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걸어가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 작은 손 안에 담긴 삶의 무게를 이제야 느꼈다랄까요? 아빠의 손은 마지막까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말보다는 그 온기가 더 소중했거든요. 남편은 그 3개월 내내 아빠를 피하는 듯 지냈어요.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집에서도 아빠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죠.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관심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가 말없이 피해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벽처럼 굳어졌어요. 이해를 구하는 건 사치라는 걸 깨달았죠. 아빠도 그런 남편의 태도를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미안해하시고 결국 본가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아빠가 제게 하신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수경아, 너 혼자 힘들어도 꿋꿋하게 잘 살아라.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아빠는 이틀 뒤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마치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것처럼요. 마지막 그날 아빠는 한참 제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그 눈빛 안에 너무 많은 말이 담겨 있기에 도저히 직시할 수 없었어요. 너는 아빠 장례식장에 올 거 없어. 그렇게 말하곤 장례를 치르기 전 이혼장을 던졌어요. 마음속에선 이미 수없이 그 장면을 그려왔지만 실제로 건네는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고 오히려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죠. 아빠도 돌아가신 마당에 더 이상 참을 수도 없었고 참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아빠를 그렇게 대했던 놈이 장례식에 와서 애도하는 척 연기하는 걸 상상만 해도 역겨웠어요. 장례식장은 진심이 오가는 자리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식과 위선으로 채워진 조문을 상상하니 아빠에게 너무 죄송했어요. 최소한 마지막 인사는 진심을 가진 사람만 올 수 있어야 했어요. 아빠를 그렇게 외면한 사람에게 그럴 자격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장인한테 좀 서운하게 했다고 복수하는 거야? 이제 와서? 회사에 부고 알려서 화환도 올 거고 회사 사람들도 올 텐데 내가 없으면 되겠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미안하다는 말은 더더욱 안 하는 그놈은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고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변호사 상담도 미리 받고 증거도 수집하고 재산 정리도 미리 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거든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집들인 날 남편이 했던 말 외에도 그 시점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차곡차곡 쌓아뒀던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심한 말투, 어색한 거짓말, 바뀐 생활 패턴, 그 모든 게 어쩌면 경고였던 건지도 몰라요. 우리 형편이 막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흥청망청 쓸 정도로 여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대출 갚을 게 없으니 외벌이로도 살 수 있었는데 애들이 커가니 안 되겠어서 전공을 살려 집에서 피아노 강습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자꾸 골프를 치더라고요. 그 무렵부터 말이에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집들이가 있은 후 뒷조사를 했어요. 소개시켜준 지인을 통해 건너 말이에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여직원과 아슬아슬한 썸을 형성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집에서는 아이들 간식값도 아끼던 사람이 밖에선 커피며 점심이며 씀씀이가 넉넉했다는 말을 들었을 땐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학원 준비하느라 중고 피아노 부품도 아끼며 샀는데 저 몰래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컸죠. 부서가 달라서 몰랐는데 이미 회사 내에서도 소문이 자자했던 모양이야. 톡하면 외근 나간다고 같이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그 여직원은 계약직인데 대기업 정규직으로 보였던 내 남편이 탐이 났던 것 같다고. 소개시켜준 사람은 애들러 남편 편을 들더라고요. 남녀가 붙어먹었는데 여자 잘못만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웃겼지만 인생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도 웃기더라고요.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내가 단순히 아빠한테 한 행동만으로 이혼을 결심했을 것 같아? 이게 다 뭐야? 어떻게 알았어? 아니, 이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할 거 없어. 널 위한 화환도 이미 회사에 도착했을 테니까. 화환? 무슨 소리야? 그게 왜 내 회사로 가? 남편 업무를 임종 맡았다고 생각한 저는 내연녀에게 날리는 경고와 함께 남편 회사로 화환을 보냈거든요.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직접적인 이름만 없으면 크게 걸릴 거 없다고 해서 누가 봐도 그녀라는 걸 알지만 직접적인 명시 없이 보냈어요. 꽃집 사장님도 주문 내용 듣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결국엔 괜찮겠냐며 저를 걱정하셨지만 전 단호하게 말했죠. 이건 복수가 아니라 경고라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아직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 깊이 맺힌 응어리를 조금은 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화환이 회사에 도착했는지 남편놈에게 전화가 울려대기 시작했죠. 그년이거나 그 상황을 정리하고 싶은 관련된 놈들이거나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었지만요. 엄마와 동생들에게도 이미 언질했기에 장례식장에 김서방 따위 없는 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은 듯한 그놈 없어서 속 시원하다는 입장이었죠. 그렇게 이혼했어요. 말이 이혼이지 사실은 내가 삶을 되찾는 과정이었어요. 버리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끌어안고 버텨왔는지. 이혼 과정도 재산 분할을 더 가져가려고 어찌나 찌질하게 굴던지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혼을 했다고 삶이 곧장 나아지는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가벼워지니 모든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점이었어요. 매일 무거운 쉬며 살았던 과거가 이제야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춤을 참고 살아왔는지. 미쳤어? 아예 끝장을 내겠다고 작정한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이거 명예훼손이야. 그래, 해보고 싶으면 뭐든 해봐. 설마 내가 그런 준비도 없이 뒤집어 엎었을 거라 생각해? 그랬다면 너 그동안 나 물러본 거야. 어이없어 하던 남편은 장인 장례식에 자기가 왜 빠져야 하냐며 조금 전까지 따지더니 꽁무니를 빼버리더라고요. 예상했던 반응이고 의리 따위는 개뿔 없는 놈이라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저런 놈 뭐가 좋자고 결혼해서 이 모양 이 꼴을 보는지 제 자신이 좀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준비한 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미리 준비해뒀기에 그때마다 대처를 잘 할 수 있었고 회사에서도 자리가 위태로워진 남편은 분쟁할 돈도 없으니 더 따지고 들지 못하고 결국 얼마 가지 못해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더라고요. 양육권도 가져오고 육아비도 받아내고 아빠가 준 전세 자금은 고스란히 제게 돌아왔으며 재산분해라고 해봤자 뭐 얼마나 모인 돈이 있었겠어요. 전세 자금 빼서 이사할 때 공동 명의로 했는데 아빠가 준 돈이라 제 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먼저 혹시라도 김서방 마음 상하게 그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공동 명의가 세금도 덜 내고 부부에 대한 믿음으로 결혼 생활은 하는 건데 어차피 너 준 거 네 이름이면 어떻고 남편과 같이 하면 또 어떠냐고 하셨어요. 그땐 좋다고 했던 놈이니 제가 더 열받았죠. 그래서 이혼한다면 반반되는 걸 막기 위해 준비가 필요했고 아빠도 돌아가신 마당에 제가 저놈 꼴 볼 이유 없으니 이혼장을 날린 거죠. 결국 돈 1,000만 원 가지고 남편은 다시 본가로 들어갔어요. 저는 아빠가 해주신 집에서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아파트 입구에 가게를 알아봐야 할 정도로 수강생도 늘었어요. 대출금이 없는 집이 있고 남편과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받았고 양육비도 꼬박 들어오고 있으니 제가 버는 돈으로 정말 넉넉하게 지낼 수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아빠 없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집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밥상머리 분위기부터 달라졌어요. 전에는 웃음 한번 터뜨리기 어려웠던 저녁 시간이 이제는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까르르 웃는 공간이 되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요즘 들어 매일 느끼고 있어요. 피아노 학원도 정식으로 차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빠가 물려주신 것들을 밑바탕으로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있어요.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손길은 제 삶 곳곳에 남아있어요. 이 집도 피아노도 제 아이들 웃음소리도 모두 아빠의 사랑으로 가능했어요. 엄마, 이제 아빠 안 와요? 이제 우리끼리 살 거야. 왜, 아빠 보고 싶어? 아니, 난 우리끼리 사는 게 더 좋아. 엄마가 아빠 있을 땐 맨날 화냈는데 요즘엔 맨날 웃으니까 나 너무 좋아.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을 보니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은 결국 더 아래 계열사로 거의 내쫓기다시피 옮겨진 듯해요. 야근은 많고 월급은 적고 상간녀에게도 보기 좋게 차였다는데 그러던지 말던지예요. 생각해보면
남편이 연애 때 강하게 나온 것도 저에 대한 자격지심이었지 싶어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강단이 있다고 생각했으니 콩깍지가 씌어도 제대로 씌었던 거죠. 소개시켜준 지인을 통해 들리는 소식으로는 완전히 인생이 꼬였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왕따 당하고 그 여자한테도 완전히 차이고 시어머니께도 쫓겨나 혼자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업자득이죠. 남편의 근황을 들을 때면 이제는 동정도 분노도 없어요. 감정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 사람을 통해 배웠죠. 모든 게 해결되었으니 속 시원해요. 인간 이하의 놈이랑 그동안 엮였던 걸 생각하면 제가 바보 같지만 사람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제가 미리 알 도리는 없으니 인생 공부 톡톡히 했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제 전남편 같은 사람이 있다면 사전에 차단하세요. 생각보다 상처가 꽤 크고 마음의 허전함이 깊거든요. 저는 그 상처를 한 땀 한 땀 꿰매며 다시 제 삶을 바느질했어요. 고통은 지나가지만 그 안에 담긴 교훈은 오래 남더라고요. 제 지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욕먹을 각오하고 올리니 욕보단 응원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